내가 죽은 후에. 스포츠 신문 일면에 실린 한 장의 사진. 화면의 중앙에는 젊은 투수가 한 명. 유니폼 앞부분에 있는 구단 마크와 등번호 21은 약간 앞으로 숙인 상체의 그늘에 가려졌다. 그는 마운드를 내려와서 더그아웃 쪽으로 걸어가고 있다. 그 뒤로 보이는 무정아리만큼 새하얀 투수판, 등지고 선 3루수, 스파이크의 끝으로 잔디를 차면서 발밑을 내려다보는 유격수, 강판 당하는 투수. 그는 파울라인을 넘어서는 중이다. 모자챙을 만지는 척하면서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눈물을 훔친다. 렌즈는 그 순간을 담고 있었다. 그 사진, 기사가 고상한 척 붙인 제목이 사진 아래에 붙어 있다. 고독. 술에 취해 있었다. 그 때문에 싸움에 휘말렸는지도 모른다. 아이 사쿠마, 시즌이 시작됐는데도 네 놈이 이런 곳에서 어영부영하고 있으니까 팀이 연패에 빠진 거라고 알기나 하냐? 에? 누군가 그렇게 시비를 걸었다. 맞받아쳐 싸움을 벌인 기억은 없지만 뭐라고 한마디 쏘아붙인 기억은 있다. 붙잡혀 있던 왼팔을 휘둘렀던 것 같기도 하다. 상대는 한 사람, 아니 두 사람이었나? 우리 팀의 팬이라고 했던가? 뭐 아무래도 상관없지만. 정신이 들었을 때 그는 바닥에 뻗어 있었다. 오른뺨은 바닥에 닿고 오른팔은 몸 아래 깔린 채 살짝 비틀린 자세로 쓰러져 있다. 도대체 무슨 일을 당한 건지. 머리가 멍해서 잘 돌아가지 않았다. 신경이 쓰이는 것은 명치 끝이 차갑다는 것. 땅에 널브러져 있는 왼팔을 움직여서 그곳을 만져보려 했지만 팔이 무겁고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거의 움직여지지 않았다. 자, 그럼 오른팔은? 오른팔은 움직일 수 있겠지? 급한 상황이면 움직일지도 몰라. 아니, 역시 움직이지 않는다. 진작에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이런 때조차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게 분했다. 몇 번이나 헛된 노력을 반복하는 동안 몸 깊은 곳에서 차가운 통증이 밀려왔다. 그리고 기억이 되돌아왔다. 맞아, 칼에 찔렸다. 명치 부분이 차가운 이유는 피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상대방의 손에서 뭔가 반짝 빛났던 것 같다. 제 길, 그게 칼이었구나. 엄청나게 성질 급하고 난폭한 놈이 아닌가. 요즘 야구 팬들 중에는 그런 부류들이 있다. 뱃속 깊이 음험한 불만을 쌓아두고 있다가 야구로 발산하려는 놈들. 나라는 놈은 참 운이라고는 지지리도 없네. 밀려오는 무기력함에 몸을 맡긴 채 그렇게 생각했다. 이런 곳에서조차 그런 팬들을 만나다니. 운 없고 불쌍한 사쿠마 미노루. 병신 같은 오른팔이 안 올라가는 주전 투수. 그래도 팔을 찔리지 않아서 다행이다. 어차피 부상 중인, 쭉 부상 중인, 두 번 다시 던질 수 없는 팔이기는 해도 상처를 입으면 땅에 묻힐 때도 폼이 안 난단 말이다. 상처만 없으면 이 오른팔이 피칭은커녕 바지조차 끌어올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들킬 일은 없다. 그러고 보니까 역도산도 건달의 칼에 찔려 죽지 않았나? 야구 선수로서는 내가 최초가 되는 명예를 얻겠군. 좋아. 뭐가 어찌 되든 이젠 상관없다. 하지만 이렇게 죽게 될 줄은 몰랐네. 정말로. 점점 의식이 흐려지더니 곧 주위가 깜깜해졌다. 서늘한 손이 이마를 만지고 있다. 미노루는 일어나고 싶지 않았다. 자고 싶다. 하지만 이마를 만지는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서
머릿속에 끼어있는 안개가 그 차가움과 함께 씻겨나가는 것 같았다. 일어나, 일어나요. 한쪽 눈을 떴다.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마음속으로 싫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마치 그 말을 듣기라도 한 듯이 이번에는 이마가 아니라 어깨를 흔들기 시작했다. 자, 일어나라니까요. 목소리는 끈질기게 이어졌다. 약간 톤이 높은 여자 목소리다. 이윽고 민호르는 눈을 떴다. 이제 정신이 드세요? 그의 어깨에 손을 걸친 채 목소리가 계속 말을 걸어왔다. 이마가 바닥에 닿아 있어서 목소리 주인의 얼굴은 볼 수 없었다. 가까스로 머리를 들어 올리려 하자 목소리의 주인은 오른손으로 너무나 가볍게 그를 바로 눕히고서는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흐릿하던 눈에 초점이 맞자 드디어 상대방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다. 젊은 여자다. 하얀 얼굴, 긴 머리를 어깨에 들이운 채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내려다본다.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오른손으로 어깨를 계속 흔들고 있다. 이제 정신이 든 모양이네요. 혼자 힘으로 일어날 수 있겠어요? 손 잡아줄까요? 머리 위로 밤하늘이 보였다. 별빛 가득한 밤까지는 아니지만 도쿄의 밤하늘치고는 그럭저럭 별이 많다. 낮 동안 꽤 강한 바람이 불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등이 차갑다는 생각이 들었다. 딱딱한 지면에 그대로 누워 있었던 모양이다. 게다가 처음 보는 여자까지 옆에 붙어 있다. 그런 자신이 문득 우스워져서 그는 몸을 일으켰다. 움직였다간 아플 것 같은데 고통스럽진 않을까 하고 걱정했는데 다 쓸데없는 생각이었다.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던 것이다. 내가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었지? 쓰러져 있었어요. 그의 곁에 있던 젊은 여자가 대답했다. 4월이기는 하지만 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진다. 그런데도 그녀는 얇은 블라우스 한 장만 입고 목 언저리에 차가운 바람을 그대로 맞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추운 기색이 전혀 없다니 신기하다. 쓰러져 있었단 말이죠? 맞아. 싸움을 한 기억이 있어요. 게다가 칼에 찔렸던 것 같은데? 미노루는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다. 의식을 잃기 전에 느꼈던 명치 끝에 차가운 감촉이 사라졌다. 당연히 그곳에 박혀 있을 거라고 생각한 칼도 그리고 찔린 흔적도 없다. 꿈이라도 꾸고 있는 걸까? 얼굴을 들어서 주위를 살펴보았다. 틀림없이 숙소로 돌아가는 도중에 있는 공원 안이었다. 꽃잎이 대부분 떨어져서 자네 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벚나무 가로수 아래에 좁은 보도가 이어져 있다. 이 길로 가면 숙소 뒷문 쪽으로 더 빠르게 갈 수 있다. 자, 일어서요. 젊은 여자가 그의 왼팔을 끌어당겼다. 오른손만 써서 작은 인형이라도 들어올리듯이 가볍게. 그런데도 그의 몸은 그녀의 손에 이끌려서 쉽게 일으켜 세워졌다. 마치 체중이 사라져버린 듯한 느낌이었다. 선수 등록대 적은 대로라면 키 180cm에 체중이 78kg인데 말이다. 일어서자 눈에 익은 풍경이 정상적인 눈높이에서 보이기 시작했다. 괜찮은 거죠? 그렇죠? 젊은 여자가 미노루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녀는 그보다 머리 하나 정도 작았다. 오목조목 귀여운 얼굴이다. 파마기라고는 전혀 없는 칠흑 같은 검은 머리칼을 턱 언저리에서 일자로 잘랐다. 최신 유행과는 거리가 멀다. 구장 출입구 근처에서 기다리곤 하는 여성 팬들과는 상당히 달랐다. 미노루도
여자들의 패션에 대해서 잘 아는 편은 아니다. 하지만 누가 보아도 그녀의 옷차림은 상당히 수수했다. 종아리를 절반 이상 덮고 있는 치마는 치맛자락이 넓게 펼쳐져서 무거워 보이는 디자인이었다. 하이힐의 앞코는 뭉툭하고 굽 부분은 굵직하다. 하지만 발목만큼은 가녀리고 예쁘다. 나를 그렇게 요리조리 훑어보는 걸 보니까 이제 괜찮은가 보네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 뺨을 동그랗게 부풀리며 웃었다. 그는 어물어물 대꾸했다. 어쨌든 당신 덕분에 목숨은 건진 것 같은데. 목숨을 건진 게 아니에요.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내저었다. 당신은 지금 중간계에 있어요. 네? 뭐라고요? 중간계라뇨? 그러자 그녀는 이걸 봐요 하면서 발끝을 가리켰다. 미노루는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내려다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바로 그가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이다. 오른쪽으로 모로 누운 그의 얼굴은 긁혀서 상처가 나 있고 머리는 잔뜩 헝클어졌다. 명치 끝에는 칼이 꽂혀 있다. 이제까지 본 적 없는 창백한 얼굴이었다. 숨도 쉬지 않는 것 같았다. 기분이 멍해졌다. 여기 서 있는 자신과 바닥에 쓰러져 있는 자신. 몇 번이나 눈을 깜빡여 보아도 쓰러져 있는 자신의 모습이 사라지지 않았다. 마치 거울을 뒤집어 놓은 듯한 광경이다. 그는 작게 고개를 저으며 조금씩 뒷걸음질 쳤다. 여기 있는 당신은 육체 쪽의 당신, 이쪽의 당신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쓰러져 있는 그를 가리키면서 마치 일기예보에서 오늘 날씨는 화창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말투로 그녀가 말했다. 죽어가고 있다고? 중얼거리는 그를 보며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쓰러진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그를 향해서 빙그레 웃었다. 그쪽의 당신은 영혼이에요. 난 당신을 저 세상으로 안내하는 사람이고요. 처음 뵙겠습니다. 죽음이 두렵지는 않았다. 죽으면 귀찮은 일도 없어질 테니까 도리어 그쪽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 적도 있다. 그렇기는 해도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네, 처음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녀는 무뚝뚝하게 대답하며 그를 등진 채 걷기 시작했다. 홀로 남겨진 그는 망설이면서 다시 한번 바닥에 쓰러져 있는 자신을 내려다보았다. 조금 전과 똑같은 모습이다. 여자가 뒤돌아본다. 뭐해요? 뭐하냐뇨? 자, 확인해 보자고요. 어서. 그녀는 공원 밖에 세워져 있는 차를 가리켰다. 낮은 차체에 차창이 갈색 유리로 코팅된 대형 차다. 공원의 가로등 불빛 때문에 보닛이 은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미노루는 흠칫거리면서 그쪽으로 걸어갔다. 정확히 말하자면 걸어간다기보다 공중에 둥둥 떠가는 느낌이다. 신발바닥에 지면이 닿는 감촉이 없었다. 확인해 보라니 뭘 어쩌라고. 그는 다시 한번 흘깃 뒤돌아보았다. 쓰러져 있는 사람을 그냥 놔둔 채 떠난다는 건 참으로 뒤가 캥기는 일이다. 그게 비록 자신의 껍데기라고 해도 말이다. 여기를 들여다봐요. 안내자라는 그녀가 차의 창문을 가리켰다. 그는 시키는 대로 들여다보았다. 가로등 불빛 덕분에 차 안이 훤히 들여다보였다. 인조 모피로 된 시트 커버가 씌워져 있다. 별로 세련된 취향은 아니다. 자, 보세요. 유리창에 안 비치죠? 당신도 나도.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그와 나란히 섰다. 정말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다. 그래서 차 안이 잘 들여다 보이는 것이다. 가슴이 철렁했다. 몇 달 사이 뺨이 야위어서 더 홀쭉해 보이는 얼굴도, 아무리 빗어도 결국에는 옆으로 휘고 마는 앞머리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녹화하던 중 공을 잘못 받아서 오른쪽으로 살짝 비틀어진 코도 보이지 않았다. 어, 이게 대체, 이거 말도 안 돼. 당황하기는 했지만 곧바로 억지로 웃으면서, 이거 빛이 들어오는 방향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야.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그쪽 맘이니까요. 민호루는 차에서 한 발 물러나서 가볍게 발을 굴러보았다. 역시 지면에 발이 닿지 않는다. 몇 번을 해보아도 마찬가지다. 화가 날 정도다. 그리고 문득 생각이 나서 오른팔을 들어 올려 보았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는다. 꿈쩍도 하지 않았다. 민호루는 그녀를 째려 보았다. 오른팔이 안 움직이는데? 그래서요? 정말로 죽어서 영혼만 남았다면 신체적인 장애도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녀가 웃었다. 그렇다면 몸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오른팔이 안 움직이는 건 정신의 문제예요. 자신이 생각해도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뻣뻣이 서 있는 민호루를 보고 그녀가 사과했다. 미안. 그런 쪽은 사실 나도 잘 몰라요. 그때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듯한 중년의 회사원이 보였다. 이쪽으로 걸어온다. 여자는 마치 망아지가 갈기를 흔들듯이 고개를 한번 흔들어 두 뺨에 흐트러져 있는 머리카락을 떨치고는 민호루의 등에 오른손을 대고 회사원 쪽으로 밀었다. 자, 저 사람으로 한번 시험해 보세요. 응? 뭘 시험해? 어떻게? 아무거나요. 시간을 묻거나 길을 묻거나 아니면 와! 하고 놀라게 해보거나 아무거나 다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 말에 떠밀리듯이 민호루는 한 발을 내딛었고 회사원 앞을 가로막는 듯한 모습이 되었다.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장난처럼 느껴졌다. 도대체 이게 뭐야? 영화도 아니고 정교하게 꾸민 장난이라면 이 무슨 시간 낭비란 말인가? 이봐, 이제 그만 좀 하시지. 팔을 휘두르면서 그녀 쪽으로 몸을 틀었을 때 그 회사원이 다가왔다. 아니, 다가왔다라기보다는 그의 몸을 그냥 뚫고 지나갔다. 뭐라 말할 수 없이 싫은 느낌이었다. 갑자기 쑥 꺼진 도로를 고속으로 달리는 듯한, 아니면 엘리베이터에 탄 채 40층에서 급강하하는 듯한. 좀 더 가까운 예를 들자면 말로 상황에서 구원투수로 등판을 했는데 바로 던진 초구가 저 멀리 외야 스탠드로 날아가 홈런 맞은 것 같은 뱃속이 붕 뜨는 느낌이다. 자, 이제 알았죠? 안내자라는 여자는 처음으로 가엾다는 듯이 중얼거렸다. 밤은 아직 일러서 도쿄의 거리는 이제 막 밤의 유흥에 눈뜬 젊은 여자아이처럼 들떠 있었다. 이른 봄, 조용해 보이는 주택가조차 창문 커튼 너머는 소리와 빛과 밝은 목소리로 채워져 있다. 공기는 맑지만 이제 더 이상 춥지 않다. 신호등과 네온 사인, 교차하는 차들의 불빛이 아련히 번져 보인다. 이런 밤에는 술에 취해 있어도, 주변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랑에 빠져 있어도, 일에 지쳐서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가고 있어도, 공부하다가 잠깐 짬을 내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을 때조차도 살짝 귀를 기울이면 봄이라는 계절의 물결이 따뜻하게 밀려왔다가 멀어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조금만 눈을 똑바로 뜨고 들여다보면 이렇게 붐비는 거리마저도
모든 것을 씻어낸 듯 깨끗해지는 때가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런 밤이었다. 근데 뭐 때문에 이런 중간계에 있어야 되는 거야? 민호루는 공원의 낮은 담장에 걸터 앉아 있다. 몸을 구부려 무릎 위에 팔꿈치를 댄 채 왼손 주먹을 잘근잘근 깨물었다. 오른팔은 이제까지 쭉 그래왔듯이 옆구리 아래로 축 늘어뜨린 채였다. 그렇게 빨리 죽고 싶어요? 그녀가 물었다. 그녀도 민호루처럼 걸터 앉았지만 키가 작은 탓에 두 발은 허공에서 놀고 있다. 친한 사람들한테 작별을 고할 시간을 갖고 싶지 않아요? 민호루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당신은 야구 선수니까 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을 리가 없어, 이제는. 그런가요? 하고 중얼거리며 그녀는 또 뺨으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흔들어 떨어냈다. 그야 뭐 이름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오거나 새된 목소리로 이름을 힘껏 외치거나 당신의 등번호가 적힌 유니폼을 입고 오는 사람들은 더 이상 없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다 잊어버렸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민호루는 주먹 깨무는 걸 멈추고 자칭 안내자라는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아는데? 그보다 도대체 왜 나를 저 세상으로 안내하는 사람이 당신인지를 그 이유를 모르겠네. 죽을 때는 가족이나 친척이 마중 나오는 거 아니야? 어, 예를 들자면 5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라든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민호루는 마음 한구석에서 자신의 말을 부정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지금 자신의 꼬락서니를 보고 계시다면 절대로 마중 오실 리가 없다. 라고 생각했다. 가슴속에 그런 생각이 떠오르자 심사가 뒤틀렸다. 그러고 보니까 자기소개도 안 했잖아. 우리 안내자 씨는 어디서 뭐 하시던 분인가?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지나가는 차들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뚜렷이 비추었다. 바람이 불어서 도로 위에 떨어진 휴지 조각들을 날렸지만 민호루는 바람을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머리칼 역시 흩날리지 않았다. 또다시 밀려오는 비현실적인 감각에 민호루는 웃음이라도 나올 것 같았다. 설마 이게 정말로 현실일까? 나 당신을 알아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쿠마 미노루, F대학 출신, 투수, 우투 우타, 등번호는 21번. 그를 쳐다보며 빙긋 웃었다. 21번은 에이스가 다는 등번호잖아요. 당신네 팀은 투수진이 빈약해서 입단 초기부터 팀의 기둥이었죠. 민호루는 이를 악물며 웃었다. 이왕 하는 김에 언제 2군으로 떨어졌는지도 좀 가르쳐 주지 그래.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나도 잊어버렸거든. 오늘로 딱 10개월 되네요. 그녀는 가볍게 대답했다. 2군으로 내려온 게 10개월이라는 얘기는 지금 이 모습처럼 삐딱해진 지도 10개월 됐단 얘기죠. 아, 그리고 손 깨무는 짓은 그만 좀 하세요. 어린애 같아. 민호루는 코로 한숨을 내쉬며 왼손을 내렸다. 근데 정말로 만나고 싶은 사람 없어요? 민호루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묻는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마지막이라니까요. 민호루는 그제야 생각난 듯이 대답했다. 있어. 그게 누군데요? 의사. 내 오른팔을 진찰했던 스기우라 선생님. 민호루는 담장에서 훌쩍 뛰어내렸다. 죽기 전에 확인 좀 해보고 싶은 게 있어. 그녀는 말없이 민호루를 바라보다가 땅 위로 폴짝 뛰어내렸다. 자,
그럼 함께 가볼까요? 오른손으로 미노루의 왼손을 잡는다. 그녀의 손이 부드럽다는 생각을 하는 사이에 두 사람은 어느새 스기우라 스포츠 클리닉 진찰실에 서 있었다. 진찰실과 그 뒤쪽은 두꺼운 커튼으로 나뉘어져 있는 데다가 불도 꺼져 있어서 거의 암흑이었다. 진찰실 안의 공기에서 희미하게 파라핀 냄새가 났다. 미노루도 자주 했던 파라핀 욕을 누군가가 한 모양이다. 이 병원에 마지막으로 들른 지도 석 달이나 지났다. 하지만 찜질용 침대나 목뼈 교정용 고무 벨트, 의자, 탈의용 바구니 등이 항상 어지러이 널려 있던 진료실에 그 어수선한 풍경은 기억하고 있다. 바닥에 뭐가 많으니까 발밑 조심해. 라고 말했지만 이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크크대며 웃었다. 듣는 이가 머쓱해지는 웃음소리였다. 고마워요. 하지만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한테도 안 들리고요. 어디에 부딪혀봤자 아무 소리도 안 나요. 미노루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 빨리 익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게. 그녀는 그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말 그대로 문을 뚫고 지나갔다가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왔다. 두 사람 있네요. 안쪽의 응접실이라면 미노루에게도 낯설지 않다. 투수 코치와 함께 한두 번 가본 적이 있는 것이다. 그도 문을 뚫고 지나갔다. 직접 해보니까 별거 아니었다. 열려있는 창문으로 머리를 내미는 거랑 비슷하다. 응접실에 있던 두 사람은 스기우라 선생과 이곳에 자주 오는 스포츠 신문의 기자였다. 유리 탁자 위에는 물을 탄 위스키가 담긴 잔이 놓여 있었다. 미노루가 진료실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치료용 침대 위에 다리를 뻗고 누워서 머리맡 위로 늘어뜨려진 링을 신기하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었다. 어때요? 진료 기록을 좀 보고 싶은데. 독일어로 쓰여 있지 않아요? 미노루는 얼굴을 찡그렸다. 아, 그러게. 이쪽 저쪽 순간 이동도 할 수 있을 정도면 유령이 되는 순간 외국어도 좀 잘하게 해주면 좋을 텐데. 유령이 아니라 영혼이라니까요. 그녀는 침대에서 스르륵 내려왔다. 확인하고 싶은 게 정확하게 뭐죠? 미노루는 입을 삐쭉 내밀었다가 잠시 후에 말했다. 내가 오른팔을 들 수 없게 된 원인이 뭐였는지가 궁금해. 그녀가 물끄러미 미노루를 보았다. 정말 오른쪽 팔꿈치에 문제가 있는지 그게 궁금하다고. 그리고는 손을 자신의 가슴에 댔다. 아니면 여기, 즉 정신이 잘못된 건지 그게 궁금한 거죠? 미노루가 끄덕이자 그녀는 또 고개를 흔들어 머리칼을 뒤로 넘겼다. 버릇인 모양이다. 그거라면 저 두 사람이 당신에 대해서 말하도록 만들어보는 게 어때요? 스기우라 선생님이 뭔가 얘기해 줄지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당신의 진료 기록이 어디 있는지 혹시 알아요? 미노루는 구석에 놓여있는 크림색 캐비닛을 가리켰다. 전부 저 안에 다 들어있어. 이름 순서대로. 그녀는 캐비닛으로 둥실둥실 다가가서 누군가를 부르는 듯한 손짓을 했다. 그러자 서랍이 스르르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진료 기록 카드들이 보이지 않는 바람에 의해서 차례차례 젖혀졌다. 그중 하나가 쑥 빠져나와서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가 딱 하고 손뼉을 치자 진료실의 전등이 깜빡깜빡 하더니 켜졌다. 2, 3초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손뼉을 치자 이번에는 불이 꺼졌다. 효과는 즉시 나타났다. 스기우라 선생이 나와서 합선이라도 됐나 의심하는 듯한 표정으로 위를 쳐다본다.
어라? 이런 곳에 진료 기록 카드가 떨어져 있네. 하여간 우리 간호사들은 너무 덤벙댄단 말이야. 가만히 있자. 이거 사쿠마 선수 카드네. 그거 참 묘한 일인데 요즘 몇 달째 안 왔는데. 이렇게 혼잣말을 하자 기자가 담배를 문 채 어슬렁거리며 다가왔다. 저 사쿠마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작년 시즌 5월이었던가요? 6월 10일이야. 오른팔을 들 수 없게 된 게. 스기우라 선생은 진료 기록 카드를 서랍에 집어넣고 세게 밀어 닫았다. 그때부터 이야기의 주제는 미노루가 알고 싶어하던 쪽으로 옮겨갔다. 미노루와 그의 안내자인 그녀는 각자 의사와 기자가 앉은 의자 곁에 서서 두 사람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그 선수가 안고 있었던 문제는 심리적인 트러블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스기우라 선생은 담배를 피우며 괴로운 듯한 얼굴로 말했다. 그걸 어떻게 그에게 납득시킬까 궁리를 하고 있었는데 왜 더 이상 치료를 받으러 오질 않더구만. 심리적이라고 하면 결국 담력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야, 아니야. 그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야. 이 뭐랄까, 굉장히 뿌리 깊은 무언가가 있어. 그 선수 자신도 그게 원인이라고 의식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곳에 있든지 아니면 반대로요? 이 자신이 원인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인정하는 게 두려워서 의식의 저 밑바닥에 아예 밀어놓고 닫아버렸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일 거야. 하지만 말이에요. 기자는 담배 연기가 눈에 들어갔는지 해적처럼 한쪽 눈을 감은 채 코웃음을 쳤다. 심리적인 원인만으로 실제로 팔을 못 쓰게 되기도 할까요? 무슨 여자들 히스테리도 아니고. 스기우라 선생은 말이 없었다. 엄지손가락으로 미간 사이를 문지르면서 발끝을 내려다보고 있다. 더 이상 설명해도 소용없겠다는 표정이었다. 현재로서는 뼈, 관절, 근육 모두 다 이상이 없어. 아직 검사 중이긴 하지만 말이야. 어쨌든 신문에는 희망적이라고 좀 써줘. 그걸 보면 사쿠마 선수도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그 구단 입장에서도요. 뭐 징징대기나 하면서 제대로 던지지도 않는 투수를 언제까지나 감싸줄 만큼 관대하지는 않아요. 기자는 담배꽁초를 버리면서 말했다. 그래도 팬들은 참 고마워요. 여전히 사쿠마는 어떻게 됐냐고 저희한테까지 문의가 오니까요. 기자 옆에 있던 그녀가 그 말을 듣고 그것 보세요 라는 표정으로 미노루를 쳐다보았다. 투수라는 게요 참 고된 포지션이잖아요. 그래서 동정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특히 여자 팬들 말입니다. 우리 편집부에도 투수가 마운드에 올라설 때 뒷모습이 까무러칠 정도로 멋있다고 하는 여자애가 있어요. 남자의 고독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듯한 모습이래나 뭐래나. 이 우리 같은 아저씨들의 뒷모습에서도 그런 감정을 좀 느껴주면 어디가 덧나나? 그런 생각도 해요.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려면 자네나 나나 우선 다이어트부터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두 사람은 웃었다. 거짓말쟁이. 그녀가 말했다. 미노루와 그녀는 스기우라 클리닉을 나와서 할 일 없이 걸었다. 물론 정확하게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살아있는 인간들이 하는 걷기라는 동작을 했다라고 해야 하는 게 옳을 것이다.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죠? 아까 의사 선생님이 한 얘기들 말이에요. 부상을 입거나 몸에 이상이 생겨서 못 던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본인도 다 알고 있었죠? 그 말 그대로다. 알고 있었다. 오른팔이 안 올라가는 것은
신체적인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한다고 낫는 증상이 아니다. 방법은 단 하나. 타임머신을 만들어서 10개월 전 그 야간 경기 때로 되돌아가서 그 참혹한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그를 마운드에서 끌어내리든지, 그게 아니면 훨씬 더 과거로 되돌아가서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그 사건을 막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 말인즉슨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냥 확인을 좀 해보고 싶었던 거야. 스기우라 선생님이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내가 죽은 후에 말도 안 되는 추측을 하고서 이러쿵저러쿵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싶지는 않았거든. 하지만 걱정 안 해도 되겠어. 미노루는 우두커니 가로등을 쳐다보았다. 어린 시절 돌을 던져서 동네 가로등을 깨는 놀이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다. 미노루도 딱 한 번 시험 삼아 해본 적이 있다. 물론 단순한 놀이라서 정말로 노리고 던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미노루가 던진 돌은 멋들어지게 명중해서 가로등을 산산조각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환호했지만 이내 모두 전속력으로 도망쳐버렸다. 혼자 남은 미노루는 누군가의 손에 덜미가 잡히기 전까지 그 이유를 몰랐다. 이 어린 시절의 추억 덕분에 생각난 것이 있었다. 우리 팀 숙소에 들를 시간 정도는 되나? 고개를 돌려 물어보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쓰던 숙소의 방은 아담하고 가구도 거의 없었다. 깔끔한 성격이군요.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녀가 말했다. 미노루는 씁쓸하게 웃었다. 시즌이 개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기 방을 깨끗하게 정리해 둘 수 있다는 건 결코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야. 입구 옆에서 그녀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는 살아있을 때 같은 예의는 차릴 필요가 없을 텐데 함부로 들어서지 않는 그녀의 모습이 미노루에게는 왠지 좋게 보였다. 치워버리고 싶은 물건이라도 있나요? 응, 딱 하나 있어. 미노루는 왼손으로 책상 서랍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 수 있어? 내가 가져가면 되나? 그렇게 하면 시체가 발견될 때 몸에 지니고 있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들었다. 당신이 가져가면 돼요. 그녀가 대답했다. 미노루는 편지를 웃옷 안주머니에 넣었다. 그녀는 바라보고만 있었다. 서로 눈이 마주치자 미노루는 시선을 피했다. 그런데도 그녀는 계속 쳐다보았다. 결국 졌다는 듯이 미노루가 말했다. 이거 그냥 편지야. 뭐 옛날에 저지른 뭐 나쁜 짓을 폭로하거나 하는 그런 편지는 아니라고. 그렇겠죠. 이거 나한테 야구를 가르쳐 주신 은사님의 편지야. 그 던지지 못하게 되고 얼마 후에 받은 편지인데, 은사님이라면 고등학교 시절에 야구부 감독님이신가요? 아니, 그보다 더 옛날이야. 어린이 야구팀 감독을 하신 분인데 세탁소 주인이셨어. 그가 바로 가로등을 깬 미노루의 뒷덜미를 낚아챈 사람이다. 그는 현행범으로 붙잡힌 미노루를 파출소로 끌고 가는 대신에 자신이 이끌던 어린이 야구팀에 데려갔다. 팀 이름은 요코가와 세너터즈. 거기서 미노루는 처음으로 동네 야구가 아닌 정식 야구를 배웠다. 그리고 2년 후에는 에이스가 되었다. 하지만 리틀리그하고는 별로 인연이 없어서 큰 대회에는 나가지 못했다. 감독 역시 애당초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듯했다. 그런 만큼 미노루가 이 팀을 시작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모두 야구 명문학교로 진학하며 비록 3라운드 이기는 해도 마침내 드래프트에서 이름이 불렸을 때
감독은 누구보다도 놀라워하면서 기뻐했었다. 입단 발표일에는 자신의 세탁소에서 길 건너편 가게에 걸쳐 축이라고 쓴 플래카드를 걸어주기도 했다. 그럼 그 편지는 세너터즈의 감독님이 던질 수 없게 된 당신을 걱정하면서 격려해주기 위해서 쓰신 편지군요. 근데 그런 걸 정말로 없애버려도 돼요? 그녀가 물었지만 미노루는 대답하지 않았다. 편지 내용은 짧았다. 오려낸 스포츠 신문 한 조각이 동봉되어 있었다. 편지 내용은 이런 것이었다. 너에게는 힘이 붙이는 일은 일단 도망가고 보자는 나쁜 버릇이 있다. 자기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이런 것이었다. 동봉된 신문 조각은 사진이다. 고독이라는 제목이 붙은. 미노루가 마지막으로 등판했을 때의 사진이었다.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마운드를 내려가고 있다. 식은땀과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고개를 숙이고 손을 들어 모자챙을 만지고 있다. 관객석의 일부도 찍혀 있어서 야유 소리마저 들리는 듯 했다. 그렇게 벤치로 돌아갔을 때부터 오른팔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바로 그때의 사진이다. 감독이 편지에 쓴 대로 미노루는 그때의 못난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서 뉴스와 신문을 일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날아온 이 사진을 보고 이중의 충격을 받았었다. 끝내 답장도 쓰지 않았고 감독을 만나러 가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계속 간직하고 있었다기보다는 버렸다고 여겨지는 편이 더 낫다. 사쿠마 미노루는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싸움이나 하다가 죽고 말았다 하는 얘기를 듣는 쪽이 더 나았다. 이 편지만 없애버린다면 이제 더 이상 신경 쓸 게 없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야? 더 가고 싶은 곳이나 만나고 싶은 사람은 없나요? 없어. 가족이나 애인은? 거참 끈질기네. 없다니까. 애인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도 한때는 있었다. 아니, 있다고 착각했는지도 모른다. 집에 가지 않은 지도 몇 년 됐다. 가족들이랑 딱히 사이가 나빠서는 아니다. 단지 집에 가면 언제나 옛날 기억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부모님이, 누나가, 그리고 형이 이제 다 옛날 일이니까 잊어버려 라는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아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는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았다. 고등학교를 다닐 때도 방학이 끝난 다음 합숙 생활로 돌아가면 마음이 놓였다. 집에 있으면 한밤중에 잠에서 깨서 가족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조용한 어둠 속에 반드시 누운 채 과거로부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그렇게 옛날 기억을 되짚어가는 일은 오래된 장난감 상자를 여는 것과 비슷하다. 그 안에서는 추억이 어린 물건과 재미있는 장난감이 섞여서 죽은 벌레나 머리카락처럼 만지고 싶지 않은 것들도 나오게 마련이다. 그런 것들이 미노루에게 달라붙어서 괴롭히고 조금씩 상처를 주다가 어디론가 영원히 붙들어 매놓을 수 없는 어딘가로 도망쳐 버린다. 그러다가 그가 방심한 틈을 노려서 느닷없이 들이닥쳐 옛날 상처를 후벼 판다. 그리고 피투성이로 만들고 만다. 항상 그래왔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그게 운명이다. 당연히 치러야 할 대가다. 미노루가 포기할 때까지. 왜냐하면 사쿠마 미노루는 살인자이기 때문이다. 당신도 언제까지나 이렇게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태로 있고 싶진 않잖아. 그가 한마디 내뱉자 그녀는 무심하게 중얼거렸다. 내가 쭉 이곳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요. 이승에서
나를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더니 고개를 돌려 이쪽을 보며 어린애처럼 웃었다. 우리 야구장 가요. 그녀는 조르듯이 오른손으로 민호루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야구장 가자고요. 지금이면 아직 경기 중일 테고 당신이 가장 당신다운 모습으로 살았던 곳이잖아요. 별로 가고 싶지 않아. 마음에도 없는 말을. 거짓말 아니야. 나하고는 이제 상관없어. 야구와는 연을 끊고 싸움박질하다가 칼에 찔려 죽었다. 그걸로 된 거 아니야? 나한텐 그게 딱 어울려. 하고 싶은 말이 그게 다예요? 그녀는 민호루의 오른손을 잡아 끌었다. 보세요. 이제 막 6회말이 시작된 모양이네요. 두 사람은 홈플레이트 뒷그물의 바로 뒤, 말을 걸면 타석에 선 타자 귀에도 들릴 만한 곳에 서 있었다. 경기장을 빙 둘러싼 관중석은 거의 다 차 있었다. 누구에게 모습을 들킬 염려가 없는데도 민호루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불편했다. 시즌 중에 현역 선수에게 뒷그물의 건너편은 지구 반대편이나 마찬가지로 머나먼 곳이다. 전광판의 큰 시계는 밤 9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진행이 더딘 시합이다. 그도 그럴 것이 5회까지의 스코어가 7대5 난타전이었다. 민호루 소속팀의 투수란에는 신인 선수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다. 아직 실전에 투입될 만한 실력이 아니라는 소리를 듣던 투수다. 지고 있네요. 그녀가 유감이라는 듯이 말했다. 하지만 조금 있으면 난 승리나 패배 따위는 상관없는 곳으로 가버린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자, 됐지? 이제 그만 나를 가야 할 곳으로 안내해줘. 그 일 하러 온 거잖아. 하지만 그녀는 못 들은 척 전광판을 보고 있었다. 누군가 실책을 했네요. 아 참, 실책 따위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니까. 더그아웃 안을 보고 싶지 않아요? 저기 보세요. 감독이 언제나 앉는 자리에 앉아 있네요. 도대체 왜 저런 끝자락에 앉는 걸 좋아할까요? 민호루는 뒷그물에 붙어서 일루 쪽 더그아웃을 바라보았다. 눈에 익은 얼굴들이 앉아 있다. 그라운드로 시선을 돌리자 그의 등 뒤를 지켜주었던 동료들의 모습이 작게, 아주 작게 보였다. 아니면 내가 멀리 있는 건가? 전광판에는 붉은 램프가 하나, 누상에는 주자가 3명. 이런 난리 났네. 즉 원아웃에 주자는 말루. 타임이다. 내야수들이 마운드 위에 모인다. 일루수가 스트레칭을 하면서 투수에게 말을 건다. 투수는 글러브로 얼굴을 가린 채 대답하고 있다. 3루수는 어깨를 앞뒤로 돌리고 있고 유격수는 투수의 엉덩이를 가볍게 두들긴 후 수비 위치로 되돌아간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마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민호루도 경기 중에 늘상 겪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제 되지 않았어? 그는 눈을 감았다. 그만 가자니까. 나 야구 좋아해요. 그녀는 노래하듯이 말했다.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 나도 야구를 할 거예요. 관객들의 웅성거림, 환성이 들려온다. 응원단의 트럼펫 소리가 울려 퍼진다. 판정을 알리는 심판의 목소리가 메아리친다. 다시 태어나려면 어서 저 세상으로 가야 되잖아. 자, 가자니까. 마지막까지 보는 게 싫어서 그런 거죠? 그녀는 그라운드를 바라본 채 말했다. 럭키 세븐이 오는 게 두려운 거야.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못 던지게 됐으니까. 민호루는 깜짝 놀랐다. 결국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천천히 민호루 쪽으로 돌아서서 속삭이듯이 말했다.
왜 그렇게 옛날 일에 계속 얽매여 있는 거예요? 10개월 전에 어느 날 밤, 7회 럭키 세븐을 앞두고 불꽃을 쏘아 올리며 관중 서비스를 하는 곳은 이 구장만이 아니다. 거의 모든 구장에서 하고 있고 즐거워하는 관중들도 많다. 하지만 폭발 사고가 일어난 것은 그날 밤 이 구장이 처음이었다. 직원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화상을 입었다. 바로 그때 미노루는 마운드 위에 있었다. 7회 초 상대팀의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 야수들이 공을 돌리던 중이었다. 그날 미노루의 컨디션은 최고였다. 6회를 마칠 때까지 완봉, 즉 점수를 하나도 뺏기지 않았다. 투구수는 80개, 볼넷은 없었고 피안타도 둘밖에 없었다. 탈삼진은 6개나 잡았다. 자신도 놀랄 만큼 완벽한 몸 상태에 절대 맞을 것 같지 않았다. 그런데 바로 그때 폭발 사고가 일어났던 것이다. 뭔가 이상이 있다는 건 이내 눈치를 챘었다. 왜냐하면 보통 때보다 소리가 컸기 때문이다. 순간 귀가 멍할 정도였으니까. 게다가 쏘아올린 불꽃의 양도 너무나 많았다. 잠시 후 전광판 쪽의 관중석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경기가 일시 중단되었다. 미노루도 처음에는 포수와 캐치볼을 하면서 기다렸지만 잠시 후 선수 전원에게 더그아웃으로 들어오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그때부터 무릎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하는 것이 느껴졌다. 젊은 직원 하나가 죽은 모양이야. 얼굴에 맞았다는군, 가엾게도. 이런 대화가 들려왔다. 너무나 똑같았다. 그때 그 순간과 내가 사고를 일으켜 한 사람을 죽게 만든 바로 그 순간과 그때와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면서 시간이 나를 책망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자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다. 20분 후 경기가 재개되었지만 미노루는 결국 아웃 카운트를 하나도 잡지 못하고 강판되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는 코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부들부들 떨면서 라커룸에 웅크린 채 틀어박혔다. 그것이 끝을 알리는 시작이었다. 마운드에 오르면 홈플레이트가 너무나도 멀어 보였다. 초조해질수록 컨트롤이 되지 않았다. 동작도 흐름을 잃어서 어이없는 실수를 하기도 했다. 물론 던져도 두들겨 맞을 뿐이었다. 자신의 스트라이크 존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자신을 눈여겨보던 평론가에게 그런 소리를 듣기도 했지만 사실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 포수에게 새로운 공을 달라고 얘기하려는데 공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애를 먹기도 했었다. 그런 때에는 감독의 목소리도 관중의 야유도 야수들의 격려도 전혀 들리지 않는다. 들리는 것은 오직 무시무시한 폭발음, 비명, 그리고 너 같은 인간은 살 자격이 없다는,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줄 아느냐는, 가슴에 박히는 듯한 비난의 목소리들. 잠도 못 자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생각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미노루는 자기 자신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체중이 주는가 싶더니 놀랍게도 키까지 1cm 줄어들었다.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다는 그의 바람에 육체가 반응했는지도 모른다. 결국 제일 처음에 언급했던 고독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찍힌 날을 마지막으로 미노루는 선수 등록을 말소당했다. 오른팔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꽃놀이 폭발 사고로부터 2주일 뒤의 일이었다. 그로부터 오늘까지 그냥 멍하게 살아왔다. 스기우라 선생이 뭐라고 하든 귀 기울이지 않았고 멋대로 치료도 중단했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소용없다. 이번에야말로 되돌아온 과거에 제대로 꿰뚫렸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없어. 영원히. 그렇게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된 것이 당신이 11살 때 있었던 그 사고 때문이죠. 그녀의 목소리에 민호루는 퍼뜩 정신이 돌아왔다. 그녀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쭉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당신은 여름밤에 공원에서 동네 친구와 불꽃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11살 때였죠. 어른들은 없었고 활달한 당신이 앞장서서 나섰죠. 민호루는 무의식 중에 그녀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도대체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생각하면서. 흔히 있는 일이에요. 불행한 일이기는 해도 흔히 있는 일이에요. 불을 붙이자 로켓 폭죽이 당신들도 놀랄 만큼 낮게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방향으로 날아가 버렸죠. 아마도 폭죽을 땅에 꽂은 각도가 좋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까지 말하고 그녀는 머리를 살짝 쓸어 올렸다. 그런데 마침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운 나쁜 사람의 얼굴에 맞아버린 거죠. 민호루는 그때로 되돌아가 있었다. 엄청난 소리와 불꽃, 비명소리, 가슴이 울렁거릴 것 같은 타는 냄새와 구급차의 사이렌, 경찰차의 붉은 불빛. 그리고 그녀는 죽었죠. 하지만 당신 탓이 아니에요. 그 얘기를 당신이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민호루의 목소리는 스탠드에서 터져나온 함성에 이내 묻혀버렸다. 하얀 공이 높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고 있었다. 홈런을 알리는 팡파르가 울려 퍼지며 전광판이 환하게 번쩍인다. 모든 소란이 가라앉고 난 다음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때 죽은 여자가 바로 나예요. 설마 나를 잊지는 않았죠? 잊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쭉 괴로워했겠죠? 그렇죠? 라고 덧붙이며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민호루의 머릿속에서 오래되어 먼지를 뒤집어 쓴 하지만 결코 어디에도 치워둘 수 없었던 앨범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낯선 사람들이 계속 드나들었다. 변호사도 만났다. 경찰관도 있었다. 아버지는 신문 기자들을 쫓아냈다. 사건 후 민호루의 집에서는 한동안 신문도 끊었다. 그래서 죽은 여자의 얼굴은 보지 못했었다. 그리고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기억하고 있는 건 그저 그녀의 이름뿐이었다. 그럼 시라이시 유리코? 민호루는 중얼거렸다. 안내자, 즉 유리코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망울이 젖어 있다. 맞아요. 시라이시 유리코. 그때 나는 20살이었어요. 어느샌가 주변이 캄캄하게 어두워졌다. 머리 위에도 발 아래에도 아무것도 없다. 그곳은 더 이상 야구장의 스탠드가 아니었다. 소리도 없고 빛도 닿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는다. 여기가 바로 그 중간계라는 곳. 삶과 죽음 어느 쪽에도 속해 있지 않은 세계임을 민호루는 깨달았다. 난 죽은 다음에 화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사라진 거죠. 그런데도 줄곧 이곳에 남아 있었어요. 왜인 줄 알아요? 민호루는 용기를 내서 대답했다. 아마도 한이 남아서겠지. 나를 미워해서. 유리코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요. 내가 여기 남아 있었던 이유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이 날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놀란 눈을 한 민호루를 보고 그녀는 삐친 척 입술을 셀쭉거리며 웃었다. 몰랐어요? 눈치 못 챘다고요? 단 한 번도? 나요, 줄곧 당신과 함께 있었어요.
사고가 발생한 그날부터 줄곧 지금까지. 처음엔 나도 당신이 미웠죠. 인생이 가장 빛나야 하는 시기에 모든 걸 잃어버렸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당신 탓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불운이 겹쳤을 뿐이라고요. 그녀는 다가와서 힘없이 축 처진 미노루의 팔을 만졌다. 길이 막혀서 구급차가 금방 오지를 못했죠. 나를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해서 몇 군데를 전전해야 됐고요. 그러지 않았으면 난 죽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도 운이 없었고 당신도 운이 없었던 거라고요. 그런데 이 중간의 세계에서 당신이, 그 어린 당신이 불운을 혼자 짊어지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까 세상에 너무나 가엾더라고요. 요리코는 눈물을 흘리며 웃고 있었다. 그때부터 줄곧 당신과 함께 있었어요. 언제나 당신을 지켜보았다고요. 사고가 난 다음에 세너터지 감독한테 무슨 일이 있어도 야구는 계속하라는 얘기를 들었었죠. 그때 나도 함께 그만두면 안 돼요 하고 빌었거든요. 다행히 당신은 서서히, 적어도 겉보기에는 다시 일어섰지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그라운드에 있을 때 외에는 거의 웃지 않았다는 것도 잘 알아요. 괴로웠어요. 하지만 모든 걸 잃어도 야구만 계속할 수 있다면 당신은 괜찮을 거라고 믿었어요. 즐거운 듯 얘기를 이어가는 목소리에는 조금의 그늘도 남아있지 않았다. 당신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지역 예선에서 때린 첫 안타를 지금도 기억해요. 대타였었죠. 3학년 여름에는 1승만 더하면 고시엔에 갈 수 있었는데 당신이 끝내기 안타를 맞는 바람에 졌고요. 그때 나도 함께 울었어요. 줄곧 그래왔고요. 언제 어디서든 당신과 함께 있었어요. 프로에 입단해서 첫 등판은 구원이었죠. 당신이 불펜으로 이어지는 어두운 통로를 스파이크 소리를 내면서 걸어갈 때 심장의 고동 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운 곳에서 나도 함께 걸었었어요. 그렇게 당신이 점점 내 나이를 넘어서 어른이 되어가는 걸 지켜보았죠. 미노루의 팔을 잡고 있는 그녀의 오른손에 힘이 들어가 있다. 신기하게도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래서 10개월 전에 폭발 사고가 일어났을 때 당신이 어떻게 되는 건 아닌가 하고 무서웠어요. 걱정한 대로 변해가는 당신을 보고 내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요. 당신에게 말이라도 걸고 싶은 심정이었다고요. 당신이 사한 채로 죽어가는 걸 막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의 나는 당신에게 목소리를 전하는 것도 모습을 드러내는 것도 할 수가 없었죠. 당신이 이렇게 생사의 중간 지점, 이 어둠 속으로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몇 번이나 밤중에 가위에 눌리는 당신의 머리맡에 서 있었는지, 멍한 눈으로 벤치에 처박혀 앉아있는 당신을 보고 얼마나 애 같았는지 모른다고요. 말없이 서 있는 미노루를 그녀는 오른손으로 부드럽게 흔들었다. 자, 이걸로 됐어요. 당신도 이제 되돌아가야 하니까. 되돌아가다니? 네, 맞아요. 이승으로 되돌아간다고요. 하지만 미노루는 고개를 내저었다. 무리야. 이제 이미 늦었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요. 하지만 나에게는 결정권이 없어요. 자, 당신이 선택해요. 뭘 선택해? 아까부터 내가 줄곧 당신을 오른손으로만 만졌다는 거 알고 있어요? 유리코는 그렇게 말하며 하얀 두 손바닥을 펼쳐 보였다. 내가 왼손으로 당신을 만지면 당신을 저 세상으로 데리고 가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왼손으로 당신을 끌어당기면 나와 함께 저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선택해요. 되돌아가고 싶어요? 아니면 정말로 죽고 싶어요? 침묵이 흘렀다. 쉽게 부서지는 귀중품이라도 떠받치고 있는 듯한 침묵. 그걸 끄는 건 미노루였다. 그는 몸을 움직여 유리코의 왼손을 붙잡으려고 했다.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가볍게 몸을 피했다. 마치 숨바꼭질에 신이 난 어린아이처럼. 미노루가 그런 그녀를 붙잡으려고 손을 뻗자 그녀가 환성을 내질렀다. 봐요. 당신 오른손 움직이잖아요. 말 그대로였다. 미노루의 오른손이 움직이고 있었다. 와, 정말 신난다. 만세! 유리코는 소리를 지르면서 마술사가 모자에서 꺼낸 꽃다발을 내던지듯이 두 팔을 높이 쳐들었다. 미노루의 머리 위로 다시 밤하늘이 펼쳐졌다. 밤하늘 가득히 불꽃놀이가 터지고 있었다. 형형색색으로 터지면서 반짝인다. 밝게 꼬리를 끌며 허공에 올라가서는 커다란 원을 그리다가 이내 사라진다. 몇 번이나 몇 번이나. 정신이 들었을 때 미노루의 두 발은 그라운드 위를 딛고 서 있었다. 흙과 로진, 땀이 뒤섞인 냄새가 난다. 외야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응원 소리가, 메가폰을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밤으로부터 뚝 잘려나온 조명 아래 빛나는 이 특별한 세계. 그가 살고 있던 세계.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이곳이에요. 더 이상 모습은 보이지 않고 유리코의 목소리만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당신은 이곳으로 돌아와야만 한다고요. 미노루는 쓰러져 있었다. 아까 그 공원에 돌아와 있었다. 명치 끝이 시렸다. 뺨이 쓰려왔다. 꿈이라도 꾼 건가? 자, 일어서요. 목소리가 들려왔다. 힘껏 일어서라니까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힘내세요. 바닥에 널브러진 왼팔이 보였다. 오른팔은 몸에 깔려 있다. 움직일까? 움직일 수 있을까? 핑 도는 현기증을 참아가며 조금씩 힘을 주었다. 오른팔이 움직였다. 몸을 떠받칠 수 있다. 일어나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작업이었지만 어찌어찌 해낼 수 있었다. 몸을 앞으로 숙인 채 비틀거리면서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래서 담장에 기대자 아까 미노루의 몸을 뚫고 지나갔던 회사원이 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이번에는 그의 눈에 미노루가 보였다. 전치 1개월의 진단이 나왔다. 그렇게 깊은 상처는 아니었지만은 조금만 늦게 발견했어도 큰일 날 뻔했어. 매스컴에서는 또 난리가 났다. 불상사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구단에서 근신 처분도 받았다. 하지만 시즌 후반에는 출장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어찌 된 일인지 팔이 다 나았잖아. 일종의 쇼크 요법인 셈인가. 이렇게 신기하게 생각하는 코치에게도 팀 동료들 누구에게도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미노루는 웃기만 할 뿐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다. 해봤자 믿어줄 사람도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이렇게 현실의 한복판으로 돌아오니까 미노루 역시 유리코와 정말로 만났었는지 의심이 들기도 했다. 빈사 상태의 인간이 선명한 꿈을 꾼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은 적도 있었다. 퇴원 후 숙소에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세너터즈 감독이 보냈던 편지가 남아있는지 찾아보는 것이었다. 편지는 있었다. 그가 처음 넣어두었던 바로 그곳에. 함께 되돌아온 건가? 아니면 이게 바로 그가 봤던 모든 것이 죽음의 문턱에서 본 환영이었다는 증거일까? 스포츠 신문의 조각을 펼쳐서 고독을 보았다. 그런데
그 사진에는 놀라운 것이 찍혀 있었다. 앞부분의 관중석에서 유리코의 뒷모습이 눈에 띈 것이다. 나는 언제 어디서든 당신과 함께 있었다고요. 깜짝 놀라 바라보고 있을 때 사진 속의 그녀가 몸을 돌렸다. 안녕. 그녀의 입술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지만 기억해둬요. 앞으로 10년, 15년 후에 경기에 나가 있는 당신에게 새 공이나 방망이를 건네주는 귀여운 볼보이가 있다면 그게 바로 나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다시 태어난 내가 그곳에 있을 테니까. 눈을 깜빡여 보았다. 유리코는 사라지고 없었다. 고독은 단지 입자가 거친 신문 사진 한 장일 뿐이었다. 두 뺨에 미풍이 불어오는 것을 느꼈다. 마치 유리코가 마지막 작별 인사로 그를 어루만지는 것처럼 느껴졌다.